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는 정말 오래 했어요. 제가 중간에 뭐 심각한 우울증도 경험을 해보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실제로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 그 기간에는 솔직히 소용이 없었어요. 네, 이미 상태가 바닥일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제 나름의 저만의 별사탕의 흑역사 그 시기만 빼고는 늘 이렇게 글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그나마 글쓰기를 내가 꾸준히 해와서 그 힘든 시기도 어쨌든 꾸역꾸역이나마 혼자 공황장애 약 먹어보지도 못한 채 그 시기를 그래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어거지로 이제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솔직히 그 시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늘 이제 글쓰기를 이렇게 쭉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기도 한데 저에게 글쓰기는 심리적 대변 활동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6살짜리 저희 처제가 자주 쓰는 말 응가뿌직 제 마음의 응가뿌직이었어요. 주로 이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마다 제가 적어놨던 그 일기장들을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적어놔요. 그 모닝 페이지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진솔함의 끝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볼까봐. 솔직히 저 벌벌 떨었어요. 이거 누가 보면 완전 속된 말로 개쪽인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텐데 막. 그 정도로 제 안에 부끄러워하는 애들이 무색할 정도로 이런 애들이 아니 왜 내 말을 다 개무시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진솔하게 날 것 그대로 거칠고 투박하게 적었어요. 제대로 똥을 싼 거죠. 이렇게 제대로 진솔하게 하지 못했을 때는 진짜 싸담한 것처럼 되게 찝찝해요. 안 써질 때가 많아요, 사실. 항상 잘 써지진 않더라고요. 제대로 배변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심리적인 변비에 많이 시달리곤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확 꽂혀가지고 왈칵게 쏟아내듯이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희열이란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이 이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좀 주춤해지긴 했지만 역시나 어쩔 수 없더라고요. 괜히 아내가 볼까봐 보게 될까봐 아내가 막 이걸 봐야지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레벌레 어떻게 노출이 돼서 보면 상처 입진 않을까? 괜히 빈정상하진 않을까? 괜히 속상하진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 글 짤막한 몇 개의 문장으로 나를 또 오해하지는 않을까? 나를 천하의 변태새끼로 생각하지 않을까? 뭐 등등등 그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정도를 떠나서 막 두려워하고 막 가슴 졸여하고 이런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럴 때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진솔함은 그냥 얘네들의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막 적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을 또 막 적고 자책하는 마음을 적고 비판하는 마음을 또 막 적고 내 마음속의 자아들의 비정상회담을 몇 시간이고 이렇게 쫙 진행을 하고 나면요 결국 그게 이제 또 진솔함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재밌게도 내담자분들이 저를 걱정하면서 선생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저 같은 사람 막 맨날 만날 텐데 얼마나 짜증나요? 전 짜증 안 나는데요? 안 믿어요. 그때 이제
근데 이런 말 하면 재수없을 텐데 그래도 들려드려도 돼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푸세요? 저는 글쓰기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진짜 좋아요. 글쓰기는 아무리 진짜 입에 발린 말로 아무리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글쓰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명상 수행처럼 계속 헛다리 짚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수행격제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는 헛다리 짚는 걸 훨씬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글쓰기를 할 때는 이런 개념 없이 소유격제 개념 없이 그냥 할 때는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을 털어놔야지 내 감정을 충분히 묘사를 해봐야지 그러면은 걸러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가 걸러지는 것 같을 때 뭐지? 이거 지금 필터 역할하는 자 인형식기 너 뭐 걸러내는 거야? 다퉈야 돼?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자꾸 걸러내는 거니? 하고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뭔지 말해봐. 너한테 방해가 되는 애가 누구야? 너한테 자꾸 딴지 거는 애 누구야? 너 뭐라 하는 애 누구야? 아 나구나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막 뭘 적어요. 그러면은 이 필터 뒤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애가 이제 훌쩍이면서 실은 형아 뭐라 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 때문에 또 이렇게 가렸구나. 진짜 얘기하지. 그러면서 이제 얘를 너 나와서 그런 얘기해. 그러면은 또 막 안 됩니다. 이 친구는 특별보호 대상자면서 어마 이제 보호자 애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가 되네 안 되네 또 막 엄한 얘기를 해요. 오케이 당신들 정식으로 인터뷰에 초청하셔서 자 얘기하시오. 그럼 또 말을 안 해요. 제대로 한번 소인격체 글쓰기 한번 해보려는데 더럽게 안 되네. 그러면서 또 투덜거리는 애가 또 나와요. 그럼 또 얘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찌지고 볶고 글쓰기를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딱 보면은 그럴싸하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어떤 그럴싸한 결과물을 기대를 하고 글쓰기를 했을 때 겉돌 수가 있는데 그냥 아까도 글쓰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적어내야지.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할 때 자세를 이렇게 하고 응가를 한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퍼질러 앉아서 응가를 하는 것처럼 편하게 퍼질러 앉아서 심리적인 개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잴 거 없어요. 그냥 싸시오. 이게 비유가 참 거시기하지만 네, 비유가 정말 거시기하지만 적절합니다. 네. 약간 마인드맵처럼 가지치기, 네. 시간의 가지치기처럼 그렇게 그냥 무작정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면의 자아들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냥 계속 주구장창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피곤한데 여기까지만 하자. 나머지 애들 좀 대기하고 있어. 내일 얘기해. 그러다가 애들 토라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냥 어제 나왔던 애 나와서 얘기해. 그럼 또 막 얘기하다가 슬금슬금 또 토라졌던 애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와 진짜 사람 같은데 이게 무슨 생각이고 감정이야. 영락없이 사람이구만. 이걸 또 느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이게 진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나를 쪼개는 작업 같아요. 나를 그런 셈이죠. 네, 맞아요. 그냥 이제까지 다 뭉뚱그려서 나라고 생각을 했던 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구분을 하고 목소리를 따로 듣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치유적 글쓰기를 하려면 최소한 글쓰기에 필요한 근육이 있어야 되겠군요. 오, 역시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네. 글쓰기를 위한 마음의 근육이 있지 않고서는 네. 힘든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역 치료를 받는데 화병 치료를 하려면 네. 제
체력 수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그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치유적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네. 어느 정도까지는 심리적인 치료가 돼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전에 저한테 권해주셨을 때 저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때는 네. 완전 막 네. 그냥 정말 너덜너덜해. 심리적인 그로기 상태?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저도 저의 그 암흑기 그 시기에는 이거 아예 뭐 엄두를 못 냈거든요. 네. 안 써져요 그냥. 네. 뭐 응가고 뭐고 아예 그냥 꽉 막혀가지고 음.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직접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되는 분한테 안 써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안 써지더라고요. 그럼 딱 보면은 안 써질 만한 에너지예요. 이미 너덜너덜해지고 이미 바닥이 죄송합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숟가락이라도 들 수 있는 힘이 맞아요. 생기면 네. 그때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진짜 무작정 그냥 쓴다. 그냥 쓴다부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살아생전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또 한 번 더 해보는 일정표에다 일정 남기듯이 네. 기록하듯이 맞아요. 그 방금 말씀드린 그냥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라는 개념은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넛지라고 그래요. 넣었지. 뭐냐 하면 넛지는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찌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파워 있게 떠비는 게 아니라 굳이 너도 한번 말해봐. 이런 일도 한 걸음부터.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한 분 그래? 치유적 글씨 그렇게 좋아? 그럼 이제부터 해야지 열심히 했어. 이건 넛지가 아니에요. 그건 막 파워 있게 확 푸시를 하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푸시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내가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도 강력한 힘으로 나를 푸시를 하는데 얘는 시동의 문제는 금방 꺼진다는 렌즈예요. 그럼 얘 바톤을 이어받아서 꾸준하게 은근히 쭉 가져가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에너지가 딸려 있을 땐 푸시하는 자아는 작용할 수 있을지언정 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근육 이 친구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많이들 강조하는 게 넛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 그래요. 푸시가 아니라 이렇게 콕콕 찔러서 한자라도 적어봐 한자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이 연초에 계획을 열심히 세우잖아요. 예. 작심삼일. 예. 근데 누군가는 작심삼일 100번이면 1년이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작용을 하면 그게 가능해지긴 네. 해요. 근데 얘가 힘이 딸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왜냐면 얘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얘한테 또 뭐 하나 하라 그러는 건 마치 보험업계에 계신 분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 달에 2만 원이 2만 원. 근데 그건 2만 원이에요. 근데 내 한 달 지출에 257만 원이 있으면 2만 원 더하면 259만 원이 돼. 맞아요. 난 259만 원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꼴랑 2만 원이 나한테는 꼴랑 2만 원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이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다 그래도 이미 여기에 나한테 꾸준히 하는 자아에게 진덩이가 이만큼 이미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꾸준히 해치워야 될 것들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치유적 글쓰기가 그렇게 좋대 해가지고 거기 딱 하나 얹으면 그래 그거라도 내 짊어지고 갈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너무 이게 꾸준히 힘드니까 넌 그냥 좀 내려놓고 쉬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딱 한 번이라도 해봐. 그럼 얘는 항상 얘가 짐을 아무리 쥐고 있어도 푸시하는 얘는 심지어 충동적으로라도 이렇게 쿡 찔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야 푸시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한번 옆구리 한번 살짝 해줘. 그럼 그 정도는 해줘요. 그럼 넛지 개념으로 살짝 한번 해보는 거. 그 개념으로 하는 게 정말 좋고 살짝 한번 해보고 할만해. 그럼 또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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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땡크고요. 처음에 쿡 찌르는 게 만약에 이거를 감안하고 하는 거라면 또 얘가 아 나 힘들어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땡큐라는 얘기고 이거 감안하지 않고 진짜 진심으로 가감 없이 정말 평생에 딱 한 번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로. 해보고 좋으면은 또 해보고 아 이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 번만 해봐도 돼요. 소유격제 개념이 충분히 잘 반영이 안 될 수 있는데 안 되더라도 그냥 한 번이라도 써보는 거죠. 그러게요. 네. 제가 글쓰기를 권유받았을 때 변명하는 자가 계속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 아직 머리가 복잡해. 너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 좀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너 혼자 있을 때 너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공간이 생기면 맞아요. 이러면서 계속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는데 거기서 또 뭘 아무리 이게 나를 낫게 해주는 거라 할지라도 지금 팔이 부러져서 뼈가 덜 굳은 사람한테 재활 운동합시다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람 죽이는 일이죠. 절대 아무리 그게 치유적인 거라 할지라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는 게 있어서 그게 아닐 땐 아무리 진짜 좋은 거라도 잠시 보류하고 있다가 심지어 넛지 개념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실제로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아만 두시고 나중에 숟가락 들 힘이 있고 또 한술 떠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이제 그래 한번 뭔가 뿌직하라 한번 가보자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글쓰기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예술활동,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다른 형태로도? 예, 꼭 그리워야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학자들이 글쓰기를 되게 이렇게 추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고가 언어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 언어적인 거지 우리의 감정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은 또 비언어적이거든요. 얘들은. 네. 그럼 비언어적인 애들은 비언어적인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쩌면 더 적합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미술치료, 음악치료, 또 뭐 행위치료, 동작치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심리극이나 그런 거 포함해서 하다못해 애들 같은 경우 뭐 놀이치료, 점토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어적인 사고가 좀 더 지배적일 땐 글쓰기를 하면은 더 좋고 그리고 설령 이게 지배적이더라도 비언어적인 측면들도 막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것에 맞게 그 형식으로 하면은 아주 좋죠. 그렇군요. 꽤 우리가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춤이 네, 맞아요. 춤도 글쓰기랑 똑같아요. 그냥 막 흔들면 돼요. 뭐 막 이렇게 무슨 자세 막 스텝 밟고 이거 아니거든요. 치료적 차원에서의 춤은요. 그렇게요.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치료적 차원에서 글쓰기에 어떠한 제한도 없듯이 치료적 차원에서 그리기 마찬가지. 치료적 차원에서 노래 부르기 마찬가지. 치료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그냥 막 춤의 형태로 똥 사는 거고요. 그림의 형태로 똥 사는 거예요. 뭐 없어요. 더럽지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배변 활동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오늘 치유적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냥 적어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적기만 하면? 네, 적으면서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적어놓은 걸 보면서 또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대개는 적어놓고 나면 이렇게 돼요. 하얗게 불태웠어. 딱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사실은 그냥 좀 1년 넘게 적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작년 이날 내가 뭘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작년 이날 내가 어떤 느낌이었을까. 네. 작년간 내가 1년 동안 어쨌거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글쓰기를 했는데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지. 그래서 그날 돌아갔는데 그날도 난 여전히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됐어요. 위로도 되고 한편으로는 작년에도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그 아픔의 정도가 좀 덜해졌나? 이렇게 좀 조금 더 고민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건 그런 별 효과를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분석을 한번 해볼까. 도대체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나를 좀 들여다봐야 돼서 사실 제 고민은 1년치 일기장을 찾아서 내가 어떤 감정을 더 많이 느꼈는지 언제 때 좋아했는지 언제 때 많이 속상했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방식이라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서 내가 웃긴 거였어요. 아까 내가 생각했던 글쓰기의 분석 방법은 저는 그렇게 해서 저를 치유하려고 했고 여기는 끊임없이 이제 시원한 배변 활동을 표현하고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긴 해요. 저는 좋은데요. 내 일기에다 주석 달기를 하는 것처럼 네, 그게 감정을 네. 감정을 거기다 더 덧붙이는 거죠. 마치 그림에 덧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분석을 방금 언급된 것처럼 주석을 달아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아요. 1년짜리 일기장에서 밑에다가 네. 그리고 너무 좋은 자료가 있으신데요? 근데 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식으로 분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해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아까 언급된 것처럼 자기 평가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의미부여 차원에서 체크해보고 어떤 해석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시고 어떤 항목들을 몇 가지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딱 정해놓고 그 체크리스트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서 자기 분석, 자가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마치 꿈 분석 같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더 뎁스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좀 더 전문적인 접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글쓰기 관련해서도 어떤 데서는 예를 들어 이제 좀 나눠요. 그러니까 행위 위주로만 하는 거, 뭐 감정 위주로만 이렇게 적는 거, 그리고 자기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아까 그 그래프 그리는 것처럼 내 감정의 기복이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인생 그래프 이렇게 그리듯이 여기는 플러스 영역, 여기는 마이너스 영역 해서 여기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나의 삶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을 때 언제 어느 시점에서는 비교적 이 정도였고 뭐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으로 이렇게 분급을 매기는 거죠. 언제는 이 정도, 또 언제는 이거고 또 그 다음에는 천장을 치더니 바닥을 쳐버렸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 그래프를 연 단위로 굵직하게 그릴 수도 있고 더 디테일하게는 한 달 단위,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나한테 진짜 흔히 말하는 일희일비 이게 실제 내 삶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지금은 내가 약간 감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시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거를 소인격제 개념을 포함해서 이거를 심리적 배변 활동이라고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배변의 개념으로 본다면 분석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근데 마치 이 분석은 조선시대 임금이 응가를 하시면 이 양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맛을 보고 막 체크를 하듯이 배변 개념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내가 지난 1년 동안 쌓아놓은 똥을 맛을 보면서 아, 내 마음의 건강 상태가 이랬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분석과 심리적 배변 개념이 자연스럽게 네.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석을 달아보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어느 맥락에서는 나한테 상승이었지만 실은 또 어떤 맥락에서는 나는 사실 여기에 있기도 했었어. 이런 또 다른 이제 자기 분석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거 이제 주석의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려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그때 바닥을 쳤다고는 했지만 그때 내 인생에서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었구나. 그럼 또 이렇게 되네. 와, 희한하네. 참 사람이 산다는 게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으면 또 다른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아, 이렇게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또 흘러가는구나. 내가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있겠네.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좀 더 뎁스 있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수준까지도 사실 갈 수는 있어요. 그러게요. 꼭 오늘 아니면 현재 그 감정에 대해서 글쓰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기준은 전가요? 그쵸. 네. 자기 자신.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예. 1년 전에 나는 상한가라고 생각했던 때가 오늘의 나한테는 하한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에 따라서.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 중심의 사람이어갖고 사실 제 일기에는 내 얘기뿐만 아니라 막 그 주변인들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읽으면서 난 나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앞사람 뒷사람 얘기를 다 써놔서 우스갯소리를 제가 그 앞사람한테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아프게 작년 그때도 자기 아팠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들 놀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나 봐.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되게 웃긴 거여서 내가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소인격책 기반의 취적 글쓰기는 온전히 나를 중심으로만 쓰는 건가? 사실은 내 감정의 기복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주변 때문에 굉장히 이 감정이 정말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내 자아가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조금 어려워 해석하기가.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나를 이루는 그런 주변 환경도 구성 요소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나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그게 생각해요. 일종의 뭐 비교하는 나 내지는 뭐 질투하는 나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게 어쨌거나 소인격체 개념은 말씀대로 자기중심적인 건 맞아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타이틀이 나는 국가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 안에서 뭐 정부 측 있고 뭐 있고 일반인 있고 이제 소외계층 있고 이게 관계중심적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 중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국가다 개념에서 보면은 외교 그간의 나에 대한 글쓰기는 전부 외교 문서가 되는 거죠. 외교 문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어울리고 무슨 일로 내 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근데 어쨌거나 이 외교도 결국은 내 마음의 외교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관계와 자기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뉘지 않고 국가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역시 소형격체 개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가족 간이든 혹은 또 다른 지인과의 관계든 또 나라는 한 사람은 정말 많은 관계의 테두리 안에 이렇게 속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 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또 이들 모두와의 또 상호작용이 또 별도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각각의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소형격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소형격체 기반의 글쓰기를 하게 되면 관계중심적인 맥락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또 그 관계 속에서 주로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들이 있어서 걔네들의 이야기들을 또 쭉 적는 걸로도 충분히 자기 중심이면서 좀 동시에 관계 중심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형격체 개념, 국가 개념을 이용을 하면요, 꽤 유연하게 다양한 개념들이랑 연결지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주석을 달 수도 있고 개념을 이어붙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는 소형격체 개념이나 국가 개념을 각각의 맥락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그걸 내가 활용할 것인가, 그게 좀 관건이겠죠. 근데 다행히도 그거는 이제 마지막 4강 때 소형격체들이랑 친해지기 과정에서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마포 의료생협에서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절판된 책을 다시 예. 공동구매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털어놓기만 해도 네. 치료가 충분히 되고 또 맞아요. 나아가서 글쓰기를 해도 치료가 충분히 되고 또 그걸로 이제 소모임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쓴 글을 네. 나누자고 약간 독서 토론 모임처럼. 근데 제 한편으로 의문이 든 게 이게 털어놓기인데 네. 이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마치 보여주기식 일기처럼 맞아요. 이렇게 덧붙이게 될 텐데 포장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결국에는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의 선생님 의견을 한번 그 밴드에 있었어요?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들어보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네, 의미가 퇴색될 소지가 커요. 음. 정말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말 내 속의 걸 다 맞아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굉장히 크고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포장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죽을 때까지 나만 보고 그냥 써놓고 바로 불태워 불살라 버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포장은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독서 토론처럼 우리가 쓴 거를 나눕시다. 그러면은 한 겹 포장할 거를 두 겹, 세 겹 포장을 해버릴 수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진정하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우리 좀 홀가분하게 삽시다의 의미는 퇴색될 수가 있죠. 그냥 이거는 가능할 거예요. 우리 이만큼 글쓰기 했어. 뿌듯뿌듯. 요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거기서의 뿌듯함도 뭔가 계속 나 이거 좀 무거운 가면 보고 살고 싶은데 뭐야 여기서도 내가 가면 쓰고 살아야 돼? 이럴 수는 있어서 물론 그 부작용을 적절하게 잘 다뤄준다면 좋기는 한데 그러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글쓰기를 권유를 해주셨을 때 털어놓기 개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쓴다를 네. 처음에 털어놓는다 이런 음. 개념으로 하면 훨씬 더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충분히 숙지가 된 다음에는 소형격체를 기반으로 해서 글쓰기를 하면 훨씬 더 내 감정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 털어놓기와 관련해서 그냥 제 나름의 코멘트를 한다면요. 네.
심리치료를 이렇게 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가장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치유해 주세요 하고 오신 분이 아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좀 써주시면 이거 잘만 하시면 더 이상 뭐 비싼 돈 들이고 상담 안 받으셔도 돼요. 안 해요.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글쓰기 하세요.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이 가뜩이나 이런데 오신 분한테 아 그래요? 뭐라고 장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요? 진짜 배기를 털어놓으셔야지. 진짜 속 얘기 뭐예요? 속내 털어놓으세요. 그럼 안 와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와요 이분은. 절대로. 적어도 다른 데 갈지언정 적어도 이 털어놓으라고 한 인간 앞에는 다시는 안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글쓰기를 할 때 맞아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심리적인 배변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니라 털어놓기거든요. 네 속 안에 거 더럽다고 생각된 걸 죄다 쏟아내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직접적으로 털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움츠리게 돼요. 더 방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맥락상 의미는 통하지만 그냥 그렇지 마시고 그냥 싸세요. 편하게. 그냥 당신 혼자 알아서 당신만의 공간에서 딱 그냥 편하게 싸시고 나한테 뭐 쌌다 안 쌌다 말을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냥 난 몰라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그냥 싸고 속 시원하면 그만인 거죠. 뭐 굳이 저한테 보고 안 해도 돼요. 얼만큼 어떤 질감의 똥을 어떻게 쌌다 뭐 보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쌌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걸 강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할까 말까거든요. 그렇게 해도 글쓰기는 원래 털어놓기여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털어놓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힘이 딱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서 의미상은 통하지만 차라리 싼다 개념을 가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털어놔야 돼요. 이건 글쓰기 할 거면. 아까 제가 언급을 하면서 글쓰기 정말 착실하게 했는데 그냥 지지부진한 케이스들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털어놓기가 제대로 안 돼서 네. 뭐를 했냐면 이때까지 열심히 나열만 한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늘어놓기는 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입었던 팬티들은 죄다 늘어났는데 뭐 없는 거지. 팬티들만 늘어나서는 분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거기서 내 심리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것도 지극히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네. 팬티를 늘어놓을 게 아니라 그냥 속 안에 있는 거 시원하게 그냥. 그러니까 한 단어 한 줄이라도 의미 그쵸. 있는 텍스트.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뭐 좀 더 직접적인 단어 털어놓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까도 그 진솔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솔하려면 털어놔야만 진솔해져요. 네. 진솔하지 않게 됐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충분히 내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글쓰기 좀 잘 안 돼요. 글쓰기 어려워요. 얘기할 때는 실은 저 털어놓기가 어려워요. 털어놓기 안 돼요. 하는 말과 같거든요. 털어놓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심리적인 변비에 시달린 사람이 하루아침에 쾌변을 한다? 착 도는 소리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 막 어거지로 관장을 한 해 만에 막 당신의 심리를 내가 분석해 주겠어 해도 어렵거든요. 실제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심리 상담 권유를 하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라고?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바로 움츠러드는 방어 모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도 털어놓기 개념 정말 중요하고 이래야만 되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에 포장을 해서 이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뉘앙스를 달리해서 그냥 배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약을 파는 거죠. 마치 화가 났을 때 네. 경계에다 대고 온갖 욕설을 다 한 다음에 물을 내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음. 네. 그쵸. 역시 이야기하다 보니 꽤 깊은 얘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초과돼. 네. 네,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지났어요. 네, 엄청 많이 지났는데. 예, 아무튼 오늘 3강 소인격제 기반 치유적 글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